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클린트 바턴, 우리에게는 호크아이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어벤져스에서 가장 정교한 인간 중 하나입니다. 수백 미터 밖에서 달리는 차의 타이어를 정확히 꿰뚫는 조준력을 가졌죠. 그런데 2012년 어느 날 우리는 아주 기묘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동료들을 향해 화살을 겨눈 겁니다. 국가 보안 시설을 폭파하고 무고한 이들을 위협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서 그 누구도 호크아이를 전쟁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로키가 마법의 창으로 그의 마음을 해킹했기 때문이잖아요. 마법에 걸렸으니 그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주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선을 조금만 안쪽으로 옮겨보죠. 만약 호크아이를 조종한 것이 마법이 아니라 뇌 속에 심어진 아주 작은 실리콘 칩이라면 어떨까요? 칩이 전기 신호를 보내 그의 근육을 움직였다면요. 아마 여러분은 여전히 그가 무죄라고 말할 겁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기계장치 역시 그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당혹스러운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2003년 신경학 저널에 보고된 버지니아주의 한 40대 남성 교사의 사례를 보죠. 평범한 가정이자 존경받는 교사였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동 포르노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의붓딸을 성추행하려다 체포됩니다. 전형적인 흉악범의 모습이죠. 그런데 재판 직전 그의 뇌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종양을 제거하자마자 그의 이상 성욕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사라졌던 충동이 다시 고개를 들어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종양은 정확히 같은 자리에 다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양을 제거하자 그의 도덕성은 다시 회복되었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마법의 창은 무죄입니다. 실리콘 칩도 무죄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짓누르는 단백질 덩어리, 즉 종양은 어떨까요? 그건 역시 외부에서 온 침입자일까요? 아니면 그 자신일까요? 우리를 정말로 공포스럽게 만드는 건 칩의 존재가 아닙니다. 칩이든 종양이든 혹은 우리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든 그 작동 방식이 똑같은 물리적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2층에 살고 있는 운전사가 이 몸을 조종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사실 2층엔 아무도 없어. 오직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뿐이지. 오늘 우리는 그 운전사의 행방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어왔던 그 실체 없는 기사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기계에 불과한지 말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한 남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알렉스는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무언가를 고치고 조립하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인생이자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척추 손상이라는 비극은 그에게서 손을 앗아갔습니다. 도구를 잃어버린 정비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라는 감옥뿐이었죠. 그런데 2025년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알렉스는 뉴럴링크의 두 번째 임상 환자가 되어 뇌에 칩을 심었고 수술 단 이틀 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 퓨전 360이라는 복잡한 3D 설계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생각만으로 말이죠. 그는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정교한 부품을 설계했고 그것을 3D 프린터로 보관했습니다. 알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술의 승리를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읽기입니다. 지금의 뉴럴링크는 알렉스의 뇌가 내보내는 전기 신호를 기계가 읽어서 밖으로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주도권은 여전히 알렉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는 여전히 자신이 CEO라고 느낍니다. 이건 모두 내가 생각했고 기계는 단지 내 명령을 읽어서 실행했을 뿐이야. 하지만 여러분, 기술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읽기는 필연적으로 쓰기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나라고 믿어왔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뉴럴링크가 준비 중인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시각을 잃은 사람의 뇌에 직접 전기 신호를 주입해 영상을 그려주는 기술 말하는 거죠? 네, 이제 기계는 뇌의 신호를 읽는 것을 넘어 뇌의 신호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죠. 기계가 뇌의 신호를 써서 환자가 빨간 사과가 보인다고 느꼈다면 그 사과는 누가 본 걸까요? 환자일까요? 기계일까요?
그거야 당연히 기계이죠. 기계가 쓴 신호를 뇌가 받아들여서 빨간 사과라고 느낀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쓰기 기술이 시각을 넘어 감정이나 욕망의 영역으로 확장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앞서 버지니아 교사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의 뇌 속에 자라난 종양은 그가 원치 않는 잔혹한 욕망을 그의 뇌에 강제로 써내려간 자연의 오작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욕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고통받았지만 사실은 종양이라는 하드웨어가 내보낸 잘못된 코드였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서늘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기계가 혹은 종양이 내 뇌에 특정 신호를 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의 명령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을 느끼는구나 혹은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구나 라는 나의 의지로 해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던지는 가장 잔인한 질문입니다. 만약 외부의 자극이 내 뇌의 생각을 쓸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한다면 평상시 우리가 느끼는 그 고귀한 자유의지라는 것도 사실은 뇌라는 생물학적 기계가 무의식적으로 써내려간 원고를 나라는 대변인이 그저 내 것처럼 읽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CEO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뇌라는 작가가 쓴 대본을 가장 먼저 읽고는 이건 내가 쓴 거야 라고 외치는 대변인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할 시간입니다. 150년 전 자아를 담당하던 뇌의 한 부분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848년 9월의 어느 오후로 가봅시다. 장소는 버몬트주의 조용한 마을 캐번디시입니다. 그곳에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25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도 공사장의 작업반장이었죠. 게이지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예의 발랐으며 수십 명의 거친 노동자들을 통솔할 만큼 지적이고 침착한 리더였죠. 동료들은 그를 두고 가장 효율적이고 유능한 반장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4시 30분 짧은 찰나의 순간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채우던 중 게이지가 들고 있던 길이 1m, 지름 3cm의 철막대기가 바위와 마찰하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1m가 넘는 날카로운 철막대기가 마치 화살처럼 그의 얼굴을 관통해 정수리 밖으로 솟구쳤습니다. 저런 정말 끔찍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게이지는 죽었나요? 보통의 이야기라면 여기서 비극적인 장례식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게이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지도 않았고 심지어 스스로 걸어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뇌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의 상처가 아물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을 마친 게이지가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성실한 리더 게이지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에 게이지는 변덕스럽고 상스러웠으며 참을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동료들에게 욕설을 내뱉었고 계획성 있게 일을 처리하던 지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서글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 저는 이 문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서늘한 선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게이지의 팔다리는 멀쩡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그의 기억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라 불리던 인격과 도덕성이 1m짜리 철막대기 하나에 긁혀나가며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나의 본질이라고 믿어온 성격, 가치관, 그리고 도덕적 판단조차 실은 뇌의 특정 부위, 게이지의 경우엔 전두엽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게이지의 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뇌라는 하드웨어가 파손되는 순간 당신이라는 소프트웨어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이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형체도 없고 무게도 없는 신비로운 영혼의 속삭임 말이죠. 하지만 뇌과학자의 눈으로 본 생각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노동집약적인 과정입니다. 자, 여기 아주 기묘한 펌프 하나를 상상해 보시죠. 우리의 뇌 속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살고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아주 불공평한 펌프질을 해댑니다. 에너지를 쏟아부어 세포 안에는 칼륨을 억지로 밀어넣고 밖으로는 나트륨을 쉴 새 없이 퍼냅니다. 이 고된 노동은 뇌세포 안팎의 팽팽한 전기적 긴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언제든 발사할 준비가 된 고무줄처럼 에너지를 가둬두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는 순간 이 팽팽한 긴장이 무너집니다. 닫혀있던 통로가 열리고 이온들이 쏟아져 들어오며 미세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이라 부르는 현상의 민낯입니다. 뉴럴링크 같은 BCI 기술이 하는 일은 사실 이 전기적 폭발의 패턴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문을 찍듯이 모든 의도는 뇌 속에 물리적인 전기적 지문을 남깁니다. 뉴럴링크의 칩은 그저 그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읽어낼 뿐입니다. 아, 이 패턴은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나오는 신호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놀라운 기술적 진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가 이토록 투명한 전기 신호에 불과하고 기계가 그것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영혼이라 믿어왔던 그 신비로운 영역은 어디에 남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나라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뇌가 반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뇌의 신호를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내가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뇌라는 기계가 내보낸 전기 신호를 내가 뒤늦게 내 것이라고 착각한 것일까요? 사실 이 의구심에 대한 가장 당혹스러운 답은 뉴럴링크의 연구실이 아니라 40년 전 벤자민 리벳이라는 심리학자의 낡은 실험실에서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그는 기계가 당신의 뇌 신호를 측정할 때 당신의 자아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뒤처지는지를 증명해냈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자아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린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불편한 실험실로 들어가 봅시다. (1983년) 벤자민 리벳이라는 심리학자가 설계한 이 실험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오래된 믿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원할 때 언제든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라고 요청한 뒤 그들이 지금 움직여야지 라고 마음먹은 정확한 순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리벳은 뇌파 측정기를 통해 그들의 뇌에서 벌어지는 전기 신호를 측정했죠.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순서는 명확합니다. 나라는 주인이 결정을 내리고 그 직후에 뇌가 활동을 시작해야 하죠. 하지만 리벳이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그곳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상식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가락이 움직이기 약 0.5초 전 뇌에서는 이미 준비 전이라고 불리는 전기 신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실험자가 자 이제 움직여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결심을 느낀 순간은 손가락이 움직이기 고작 0.2초 전이었습니다. 내가 결심하기 0.35초나 전에 뇌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행동을 시작했다는 뜻이군요. 네, 이 0.35초의 짧은 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돌린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핸들이 이미 돌아간 후에야 우리가 자 이제 핸들을 돌려야겠어 라고 독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심리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아주 도발적인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의 자아는 결정을 내리는 CEO가 아니라 뇌라는 기계가 이미 저지른 일을 사후에 보고받아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뇌라는 공장에서 이미 제품이 출고되었는데 자아라는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 서서 마치 자기가 그 공정을 하나하나 지휘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버지니아 교사의 사례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의 뇌종양이 그에게 잔혹한 욕망을 써내려갔을 때 그가 그것을 자신의 의지라고 착각했던 것은 그가 특별히 병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라는 물리적 기계가 먼저 원고를 쓰고 우리는 그저 그것이 나의 창작물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절망의 끝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기계일 뿐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뇌가 만들어낸 가련한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읽히고 해석될 수 있는 기계라면 누군가 그 기계의 스위치를 직접 조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뇌를 읽는 단계를 넘어 빛으로 마음을 직접 조종하기 시작한 현대과학의 가장 서늘한 현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조용한 연못 속의 녹조류에서 말이죠. 이 식물들은 햇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통로를 열어 전하를 통과시키는 일종의 천연 태양광 스위치인 셈이죠. 과학자들은 여기서 소름 끼칠 정도로 영리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식물의 유전자를 복사해서
동물의 뇌세포에 붙여넣기 하면 어떨까? 그들은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삼아 녹조류의 이 빛 감지 스위치 유전자를 쥐의 뇌세포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래 빛에 반응할 리 없는 쥐의 뇌세포들이 식물처럼 빛을 받으면 전기를 내뿜는 하이브리드 세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쥐의 머릿속에 외부에서 조절 가능한 물리적인 스위치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음의 리모컨, 광유전학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이 유전적 해킹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2017년 예일대학교의 이반드 아라우주 교수는 온순한 쥐를 대상으로 섬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대 위에는 평화롭게 노니는 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옆에 메뚜기를 넣어줘도 그저 무심하게 지나치죠. 사냥 본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쥐의 머리에 연결된 광섬유를 통해 푸른 빛을 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빛이 쥐의 뇌 속에서 공포와 본능을 조절하는 중앙편도체에 닿자 쥐는 0.1초 만에 맹수로 돌변합니다. 메뚜기에게 달려들어 숨통을 끊어놓죠. 더 기이한 것은 연구진이 메뚜기를 치우고 나무 토막이나 플라스틱 병뚜껑을 넣어줬을 때도 쥐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쥐는 지금 자신의 의지로 사냥을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빛을 통해 쥐의 뇌 속에 잠들어 있던 사냥이라는 동작 프로그램을 강제로 실행시킨 거잖아요. 빛을 켜면 사냥하고 빛을 끄면 다시 온순해집니다. 쥐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뇌라는 기계에 외부 명령이 입력된 결과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뉴럴링크가 뇌의 신호를 조심스럽게 읽어내는 청진기였다면 광유전학은 뇌의 회로를 직접 조작하는 컨트롤러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머릿속에 이 푸른 빛을 비추어 당신의 특정 본능을 깨우거나 반대로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이 느끼는 나는 이걸 원해 라는 확신은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푸른빛 아래서 생명체의 본능은 그저 외부에서 입력된 코드를 충실히 실행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쥐의 실험실을 넘어 인간의 영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울, 그리고 트라우마를 빛으로 고치겠다는 선한 의도 뒤에는 나라는 존재를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거대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쥐의 실험실을 나와 우리 자신의 머릿속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쥐의 포식 본능을 깨웠던 그 푸른 빛이 만약 인간의 슬픔, 공포 혹은 지우고 싶은 기억을 향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많은 과학자는 광유전학을 단순한 실험 도구를 넘어 인류를 오랜 고통에서 해방할 궁극의 치료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독한 우울증, 참혹한 전쟁의 기억이 반복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진 마약 중독까지 말이죠. 원리는 명쾌합니다. 우울함을 유발하는 뇌 회로를 찾아내 그 스위치를 빛으로 꺼버리거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회로를 강제로 활성화하는 겁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에게 이것은 분명 인류가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구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비의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서늘한 실존적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슬픔의 회로를 차단합니다. 순식간에 눈물이 마르고 당신은 다시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당신이 느끼는 그 평온함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가 입력한 강제된 평화입니까? 우리는 흔히 고통과 슬픔을 제거해야 할 오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나라는 존재를 빚어내는 핵심 재료들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기억, 상실의 아픔을 견뎌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죠. 그런데 만약 기술이 당신의 뇌에서 불편한 감정만 골라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면 그 수술대 위에서 내려온 사람은 여전히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자아는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성역이 아닙니다. 뉴럴링크가 우리의 생각을 읽고 광유전학이 우리의 감정을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조차 의심해야 하는 기묘한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이 정말 내 의지인가? 아니면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푸른빛이 반짝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자아는 고정된 영혼이 아니라 언제든 편집 가능한 기계적 데이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정교한 기술들이 인간은 기계일 뿐이다 라고 몰아세울 때 정작 데이터의 구석진 곳에선 설명되지 않는 오류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완벽한 기계라면 존재할 수 없는 그 미세한 오류들 속에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자아의 진짜 실체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1983년 벤자민 리벳이 발표한 데이터는 지난 40년 동안 뇌과학계의 거대한 성벽이자 인간의 주체성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뇌의 전기 신호보다 0.35초나 늦게 도착한다는 그 기록은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죠. 하지만 2023년 러시아 HSE 대학 인지신경과학 연구소의 막심 마르티노프 교수팀은 이 성벽의 기초가 사실은 아주 교묘한 착각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마르티노프 교수팀은 리벳의 실험을 현대적인 정밀도로 재현하며 한 가지 결정적인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리벳이 결정의 신호라고 믿었던 준비 전이가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조해본 것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리벳이 뇌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던 그 0.5초 전의 전기 신호는 피실험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똑같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신호는 행동을 명령하는 결정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뇌가 살아있는 한 단 1초도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신경적 소음에 불과했던 겁니다. 마치 바다 표면이 파도가 치기 전에도 끊임없이 출렁이는 것과 같은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리벳은 그저 무작위로 일렁이던 뇌의 소음이 우연히 높은 파도를 만든 지점을 보고 저것 봐, 내가 벌써 사냥을 결정했어 라고 오해했던 셈입니다. 마르티노프 교수팀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뇌라는 기계는 끊임없이 무작위적 충동과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손을 움직여볼까? 배가 고픈가? 화가 나네? 와 같은 수천 개의 선택지가 소음처럼 일렁이죠. 하지만 그 소음 자체가 행동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르티노프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에게 움직이려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즉시 멈추세요 라고 지시하자 뇌의 신호는 여전히 요동쳤지만 실제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뇌가 시동을 걸더라도 마지막 0.2초의 순간에 그것을 멈춰 세우는 의식적인 거부권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거부라고 부릅니다. 충동은 뇌라는 생물학적 기계의 소음 속에서 언제든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소음 중 어떤 파도를 탈 것인지 혹은 이 파도를 여기서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종 승인 도장은 여전히 나라는 주체가 쥐고 있습니다. 리벳이 발견했던 0.5초는 자아의 사망 선고가 아니라 오히려 자아가 뇌의 무의식적인 소음을 뚫고 최종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다리는 골든타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결국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조차 뇌세포라는 물질의 반응일 뿐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것이 인류가 마주한 가장 차가운 벽입니다. 우리가 배운 과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약 내 뇌가 100% 물리적인 실체라면 내가 오늘 내린 결정들,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조차 이미 수십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할 때 결정된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대과학은 우리가 이 물질의 감옥에 갇혔다고 단정하기 전 아주 기묘한 탈출구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창발이라는 현상입니다. 물 분자 하나를 아주 정밀하게 관찰해보세요. 그 조각 어디에서도 축축함이나 출렁임이라는 성질은 찾을 수 없습니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나 산소 원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물리 법칙에 따라 진동하는 딱딱한 물질일 뿐이죠. 하지만 이 분자들이 수조개가 모여 서로 얽히는 순간 개별 분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런 하나는 그저 나트륨과 칼륨을 펌프질하는 물질적 부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60억 개의 뉴런이 연결되는 순간 개별 부품에는 존재하지 않던 의식과 선택이라는 성질이 태풍처럼 피어오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태풍조차 결국 물리법칙으로 다 계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연의 절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이상적인 모델일 뿐이죠.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주에는 우리가 믿는 것 같은 완벽한 규칙 따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을 뿐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뉴턴의 법칙은 거대한 행성이 도는 방식은 기가 막히게 설명해냅니다. 하지만 시선을 아주 작은 미시세계로 돌리는 순간 그 위대하던 법칙들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납니다. 오차가 너무 커서 아예 사용할 수조차 없게 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하다고 자부하는 양자역학은 어떨까요? 이조차 실제 자연 세계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오차가 존재하죠. 결국 이론은 지도이고 현실은 영토입니다. 지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영토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게 됩니다.
물질의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조차 근사치로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이 이론들이 어떻게 그 물질이 수조개가 얽혀 만든 인간의 의지를 감히 다 결정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뇌를 기계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오직 기계적인 부분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뉴럴링크나 광유전학으로 뇌를 건드리는 것은 거대한 피아노의 건반 몇 개를 두드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물리적 반응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피아노 자체가 자동 연주기라는 증거는 되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가 바로 그 이론과 현실 사이의 작은 틈새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겠군요. 과학이 인간은 물질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발견한 규칙으로 너의 절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정직한 고백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 즉 그 물질들이 왜 나라는 주관적인 느낌과 자유의지를 만들어내는지는 여전히 과학이라는 지도가 그려내지 못한 미지의 영토입니다. 결국 우리는 결정된 도미노가 아닙니다. 과학이 이것이 너의 전부다라고 마침표를 찍으려 할 때 자아는 그 마침표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갑니다. 뇌과학은 당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밝혀냈을 뿐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본능의 신호를 내뿜을 때 그 신호를 따라갈지 아니면 잠시 멈춰설지 결정하는 0.2초의 주권, 그 찰나의 순간은 물리법칙이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미지의 여백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계산 가능한 기계라 부를 때 당신은 그 계산을 뒤엎는 가장 인간다운 예가 되십시오. 뇌는 물리적인 토대 위에 서 있지만 그 위에서 당신이 그려갈 삶의 궤적은 그 어떤 공식으로도 미리 정해둘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이 직접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도가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진짜 여행이 시작되듯 법칙이 멈춰선 그 틈새에서 당신의 진짜 삶은 시작됩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다 기록하지 못한 당신만의 여백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정의를 써내려 가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그 주체적인 한 걸음이 바로 당신이 기계가 아니라는 가장 눈부신 증명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사실 뇌 신경망에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붙잡아줄 기존의 신경망이 없다면 지식은 갈 곳을 잃고 그대로 사라져버리죠. 공부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책이 아니라 경험과 맥락 속에서 학습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건 쉽지만 추상적인 텍스트가 뇌에 박히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학교나 학원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진도를 나가느라 어떻게 외울지는 가르쳐주지만 그 지식이 왜 나왔는지, 다른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은 맥락은 생략되곤 합니다. 뇌가 지식을 붙잡을 갈고리가 빠져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과영은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접하기 힘든 과학의 맥락을 보충할 수 있도록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과영의 통합과학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주 1회 한 편의 소설을 읽듯이 마음 편히 따라오세요.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접하는 지식이 뇌 신경망에 착 달라붙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맥락이 잡히면 성적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서 혜택을 확인하세요.